Hello, my Korean readers of the book Different on sex differences and gender differences. I wrote this book about how in humans it compares to other primates, like especially bonobos and chimpanzees. I also decided to say a few things about gender diversity, is how differently gender can be expressed in the primates, in humans, how these things are related, and also how in the primates there's actually a lot more tolerance for gender expression, I would think, than in human society. And so it's a book that treats both other primates and humans to sort of equal degree. And the comparison is not simple, but I think it is informative and it brings biology into the gender discussion. Thank you for reading the book. 제7장 짝짓기 게임. 얌전한 암컷 미신, 특별한 삼각관계.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붉은 털 원숭이 무리의 늙은 우두머리 미스터 스피클스이다. 10년 동안 나는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있는 헨리 빌라스 동물원에서 마카크의 일종인 붉은 털 원숭이를 연구했다. 스피클스는 자아실현에 완전히 성공한 붉은 털 원숭이로 빨간 피크를 뜻하는 이름은 얼굴을 뒤덮은 빨간색 주근깨에서 유래했다. 스피클스는 암석이 많은 시리의 구역을 위험이 넘치는 자세로 돌아다녔고 그 주변에는 서로 털 고르기를 해주려는 암컷들이 따라다녔다. 암컷들이 열심히 자신의 몸에서 이를 잡는 동안 스피클스는 다리를 쫙 벌리고 비스듬히 누워 진홍색 음낭을 드러낸 채 눈을 감았다. 스피클스는 어떤 암컷보다 2배는 커 보였지만 커 보이는 몸집 중 대부분은 털이었다. 스피클스는 늘 꼬리를 공중으로 자랑스럽게 치켜든 채 걸었는데 다른 수컷은 적어도 그 앞에서는 감히 하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위치는 암컷들에게 달려 있었다. 알파 암컷인 오렌지는 스피클스를 강하게 지지했다. 마카크 사회는 기본적으로 지위가 높은 암컷들이 이끌어가는 암컷들의 친족 네트워크이다. 내가 자아 실현을 언급한 이유는 욕구 단계설로 유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가 약 100년 전에 이 작은 동물원에서 이 원숭이들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메슬로는 기본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다음에야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 세미나에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되는 이 이론이 우두머리 원숭이의 으스대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사회적 사다리에서 바닥 부근에 위치한 개체들의 슬금슬금 피하는 비겁한 행동을 관찰한 데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메슬로는 관심을 우리에게로 돌리면서 원숭이의 자신감을 사람의 자존감으로 번역했다. 자기 평가와 지나친 내성이 결합된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미국 문화와 죽이 잘 맞았다. 한 개체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남들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역설은 아마도 메슬로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다수 심리학자와 마찬가지로 메슬로는 개체의 특성과 성격 유형을 바탕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배성은 사회적 현상이다. 그것은 개체가 아니라 관계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따르길 거부하는 자들을 이끌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스피클스가 지배성을 남들에게 강요했다고 보는 대신에 그의 지배성이 남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것이 낫다. 스피클스는 오렌지를 포함해 모두의 존경과 지지를 얻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오렌지는 비록 혼자를 유지할 수 있게 스피클스를 지지하긴 했지만 성적 관심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짝짓기 처리되면 오렌지는 더 젊은 수컷들에게 끌렸다. 동남아시아 온대 지역의 원산인 붉은털 원숭이는 봄에 새끼가 태어나도록 가을에 짝짓기를 한다. 암컷이 발정하면 무리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다. 암컷들은 짝짓기를 할 수컷을 물색하고 수컷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된다. 수컷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수컷의 짝짓기를 방해할 때가 많다. 한 짝짓기 철 내내 특별히 나의 흥미를 끈 삼각관계가 있었다. 그것은 스피클스와 오렌지와 댄디 사이의 삼각관계였다. 스피클스와 오렌지는 확립된 지위를 갖고 있었다. 밝은 털 색깔 때문에 오렌지는 무리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체였다. 오렌지가 걸어가면
다른 암컷들은 이빨을 입술 밖으로 드러내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크게 웃는 표정을 지었다. 마카크는 지위가 높은 개체를 달래려고 할 때 크게 웃는다. 웃음은 분명한 복종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지배적인 마카크가 자신의 지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필요성을 없앤다. 오렌지는 스피클스보다 다른 마카크들로부터 크게 웃는 반응을 훨씬 더 많이 받았지만 그 자신은 가끔 스피클스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스피클스가 오렌지보다 위였다. 댄디는 잘생기고 활기찬 수컷으로 나이는 스피클스의 절반도 안 되었다. 댄디는 넓은 실외 구역을 뛰어 돌아다니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민첩함을 뽐내며 그물망 형태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특히 뻣뻣하고 느린 데다가 조금만 뛰어도 금방 숨을 헐떡이는 알파 수컷 스피클스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동작이었다. 스피클스는 댄디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댄디는 가끔 스피클스 앞에서 점프를 하거나 스피클스가 위협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딱 버티면서 도발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오렌지가 조용히 다가와 스피클스 옆에 섰다. 그 이상의 다른 행동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댄디는 이 대결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암컷들은 모두 오렌지 편을 들 것이 뻔했다. 알파 암컷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붉은 털 원숭이의 엄격한 위계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짝짓기 철이 되면 오렌지는 짝짓기 상대로 특별히 댄디를 찾았다. 스피클스는 젊은 수컷을 쫓아버리면서 이를 방해하려고 시도했지만 오렌지는 그냥 댄디에게 돌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 둘은 며칠 동안 함께 붙어 지냈고 오렌지는 가끔 댄디를 자극하기 위해 떠밀기도 했다. 오렌지는 댄디가 올라타도록 자신의 엉덩이를 내밀었다. 둘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피클스도 체념하고 둘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다. 때로는 스피클스가 잠깐 동안 실내 구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자발적으로 그 장소를 떠났고 둘은 아무 염려 없이 짝짓기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내가 기록한 관찰 일지를 보면 젊은 과학자이던 내가 당혹스러움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스피클스는 그 자리를 피했을까?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에서부터 둘이 짝짓기를 하는 장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을 거라는 추측까지 나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했다. 어쩌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그랬을지도 모른다. 짝짓기 철이 끝날 무렵에 스피클스는 체중이 20%나 줄었다. 우리는 흔히 원숭이의 사회생활을 유인원의 사회생활에 비해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원숭이의 복잡한 사회생활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 특별한 삼각관계에서 오렌지는 두 가지 선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았는데 하나는 정치적 지도력이고 또 하나는 성적 욕망이었다. 오렌지는 둘을 결코 혼동하지 않았다. 나는 댄디가 오렌지와 가깝다는 사실을 이용해 스피클스에 도전하는 장면을 2번이나 보았다. 그때마다 오렌지는 즉각 젊은 애인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게다가 오렌지는 한술 더 떠서 댄디의 어미도 공격했는데 그의 가족 전체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우리 팀은 스피클스가 어떤 수컷보다 짝짓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자식이 더 많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8년 동안 이 무리를 대상으로 영장류학 최초의 친자 확인 연구 중 하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영장류학자는 알파 수컷이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는 데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관찰된 성행위에만 의존해 나온 것이었다. 우리는 짝짓기하는 모습이 많이 관찰되는 수컷일수록 자식을 더 많이 남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결함이 있었다. 알파 수컷은 공공장소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 반면 다른 수컷들은 보이지 않는 곳이나 밤중에 몰래 활동한다. 그 당시에는 아직 DNA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영장류 센터의 과학자들은 새로 태어난 새끼들의 혈액형을 잠재적 아비들의 혈액형과 비교했다. 우리는 수컷의 지위와 태어난 새끼의 수 사이에서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알파 수컷은 평균보다는 성적이 높았지만 우리가 예측한 것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댄디처럼 떠오르는 수컷들이 때로는 더 많은 자식을 남겼다.
수컷의 지위는 짝짓기 게임에서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요소는 암컷의 선호이다. 이 요소는 오랫동안 간과되었는데 암컷의 선택은 수컷의 과시 행동보다 관찰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이유였다. 오렌지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암컷은 거의 없는데 자신의 성적 선호가 수컷의 위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위가 낮은 수컷과 미래를 즐기려면 남의 눈을 피하는 술책이 필요하다. 은밀한 교미라 부르는 이 행위는 덤불 뒤에서 일어나거나 우두머리가 잠들었을 때 일어난다. 영장류 무리에서는 간통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나는 침팬지 사이에서 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수컷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암컷이 부풀어 오른 생식기를 수컷 쪽으로 향한 채 무심하게 풀 위에 놓는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암컷이 어깨 너머로 슬쩍 쳐다볼 때 수컷은 지배적인 수컷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불안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핀다. 이런 상태에 있는 암컷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선택받은 수컷은 천천히 일어나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가끔씩 멈춰 서서 은밀히 뒤를 돌아본다. 2분쯤 지난 뒤 암컷이 일어나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 암컷은 수컷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며 빙 둘러서 수컷을 찾아간다.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둘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재빨리 짝짓기를 하고는 각자 제 갈 길을 간다. 호기심 많은 몇몇 어린 것들과 인간 관찰자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이들의 분류는 소리까지 죽여가면서 매우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일어난다. 암컷 침팬지는 성관계 도중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대개 소리를 내지만 미래를 즐기는 동안에는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우리가 암컷의 선택을 과소평가한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데 있다. 생물학에서나 전반적인 사회에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암컷의 성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고 수줍어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거기서 한술 더 떠 암컷은 수동적이고 수줍어해야 한다고 기대되었다. 예외는 축소되거나 간과되었다. 누구와 짝짓기를 하고 누구와 짝짓기를 하지 않을지는 수컷이 내리는 결정으로 간주되었다. 암컷은 까탈스럽게 굴면서 여러 구애자 중에서 최고의 수컷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암컷의 성적 주도권은 그 시대의 생물학 이론에 없었다. 다윈이 이미 더 광범위한 견해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은 개탄할 만하다. 다윈의 견해는 100년이 넘게 무시되고 억압되었다. 다윈은 암컷에 관한 그 시대의 어리석은 견해를 공유했을 수도 있지만 진화에서 암컷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앞서 있었다. 그는 암컷의 행위 주체성을 최초로 강조한 생물학자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암컷을 수컷의 생식을 위한 용기로 간주한 반면 다윈은 성선택 이론을 개발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자연의 화려한 색과 듣기 좋은 소리는 바로 수컷의 행동과 장식과 무기에 대한 암컷의 선호 때문에 생겨났다. 최고의 자질을 갖춘 수컷과 짝짓기를 함으로써 암컷은 진화를 조정한다. 다윈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암컷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이 개념을 조롱했다. 영국 식물학자 세인트 조지 미바트는 사악한 암컷의 변덕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암컷의 선택 행위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색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확신했다. 그 당시에 비셔스라는 단어는 미크드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미바트는 본질적으로 다윈이 부도덕한 주장을 펼친다고 비난한 셈이다. 비판자들은 암컷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암컷 새나 그 밖에 어떤 동물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이전 세기의 전반적인 동물 지능을 업신여겼던 태도가 이 견해를 더 증폭시켰다. 동물은 본능과 단순 학습으로 돌아가는 기계로 묘사되었다. 레버를 누르는 쥐들과 자극을 쪼아대는 비둘기들로 가득 찬 실험실들은 오로지 이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증명했다. 이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제외한 다른 것에 대해 정교한 선택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짓이었다. 인류 학자들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여성을 남성의 게임에서 병줄에 불과한 존재로 간주했다. 지배적인 이론은 딸과 여자 형제는 남성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성은 가부장적 집단들 사이에 동맹을 강화하는 최고의 선물로 교환되었다. 이런 태도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상징적 전제로 남아있는데 결혼식 때 신부를 아버지가 새 남편에게 건네주는 풍습이 그것이다. 짝짓기 게임은 남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여성은 수동적 대상이라는 견해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 있다. 이 견해의 과학적 결점은 다윈에게 영감을 주었던 동물, 즉 새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1970년대에 과학자들은 한 검정기 찌르레기 개체군의 번식을 억제하려고 했다. 일부 수컷에게 정관 절제술을 행한 과학자들은 그 결과로 무정란들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수컷들의 둥지에서 나온 알들을 부화하고는 거기서 나온 새끼의 수에 깜짝 놀랐다. 도대체 누가 이 알들을 수정시켰단 말인가? 수술을 받지 않은 이웃의 수컷들이 강제로 그 불쌍한 암컷들을 범했던 것일까? 그 당시에는 암컷의 수동성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부부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는 비자발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많은 새를 조사할수록 여러 수컷이 아비로 섞인 새끼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암컷이 습격해온 침입자에게 강제로 당했다는 개념 역시 무너져 내렸다. 발신장치를 달아 새들을 추적한 결과 그 진실이 드러났다. 캐나다 조류학자 브리짓 스터치버리는 두건 솔새를 연구한 결과 암컷이 적극적으로 외부의 수컷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암컷은 둥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면서 마치 잠재적 짝짓기 상대에게 어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듯이 시끄럽게 울어댄다. 새들의 일부 일처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추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의 한 목사는 유럽 바위 종다리의 암수 한 쌍 결합을 완벽한 모범 사례로 추켜 세웠다. 그는 신도들에게 우리가 이 작은 새들처럼 행동한다면 모두가 훨씬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목사는 비록 아마추어 박물학자이긴 했지만 실상을 전혀 모른 채 그런 말을 했다. 그 후에 유럽 바위 종다리에 관한 한 세계적인 전문가였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닉 데이비스는 이 새들의 삼자 동거와 문란 행위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했고 문제는 수컷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암컷 역시 문란한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데이비스는 만약 사람들이 그 영국 목사의 충고를 따랐더라면 그 교구에는 대혼돈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암컷새의 성충동이 너무 과소평가된 나머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유럽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비둘기 경주는 바르셀로나에서 런던까지 혹은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장거리 구간에 걸쳐 펼쳐진다. 자기 집에 맨 먼저 도착하는 비둘기에게 큰 상금이 돌아간다. 중국인 억만장자가 경매에서 약 200만 달러를 주고 산 뉴킴이라는 챔피언 비둘기의 주인이던 벨기에인은 인터뷰 도중에 암컷 비둘기의 성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부심이 넘치는 그 비둘기 애호가는 비둘기 경주를 하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수컷 비둘기를 호라비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주가 시작되기 며칠 전 그들은 귀소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수컷을 그 짝에게서 떼어놓는다. 뉴킴은 암컷이지만 그 주인은 동일한 방법이 암컷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뉴킴을 며칠 동안 자신의 짝인 수컷과 짝짓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수컷을 보게는 해주었다. 뉴킴을 다른 비둘기보다 더 빨리 날게 만드는 방법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다고 주인은 설명했다. 뉴킴은 자신의 짝과 즐기기 위해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암컷새에게 성충동이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다윈주의 페미니즘이 등장할 무대가 마련되었다. 다윈주의 페미니즘은 1997년에 미국 생물학자 퍼트리샤 고아티가 붙인 이름이다. 이 용어는 모순어법처럼 들릴 수 있는데 많은 페미니스트는 사람이 새나 벌과 거리가 아주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화과학과 진화과학이 강조하는 유전학이 자신들의 대의에 특별히 우호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까지 포함된 생물학자들은 페미니즘이 생물학과의 연결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애초에 두 가지 성이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페미니즘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두 가지 성이 생겨났을까? 그 이유는
유성생식이 단순히 클론을 복제하는 무성생식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무성생식을 한다면 젠더 불평등 문제가 사라질 텐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방식으로 번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유성생식은 10억 년도 더 전에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진화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므로 우리가 유성생식에 대해 아는 지식 중 대부분은 우리 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유전의 법칙은 실내시아에서 완두를 키우던 수도사가 발견했다. 양 부모가 모두 생식에 기여하면 새로운 세대마다 유전자 조합이 뒤섞이면서 각 세대는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갖게 되어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질병에 대처할 수 있다. 유성생식은 우리를 유전적으로 유연하게 만든다. 만약 유성생식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모두 똑같겠지만 크게 번성하지는 못할 것이다.